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네거티브 선거 전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국장님과 대선 전국 움직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요즘 참 답답하고 속이 애간장이 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절도 해서 또 사과도 하고 네. 눈물로 읍소작전도 벌이고 있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하향세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그 YTN 의뢰한 오마이뉴스 여기 이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1.3% 정도 네, 이렇게 떨어졌죠. 하락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5%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갈 길은 먼데 지금 해는 저무는 일모도원. 일모도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26일 네. 또 이재명 후보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어떤 얘기가 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언급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국민내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내 사람만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를 차별화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하도 자기 사람들만 고집했는데 자신은 통합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도 다 받아들여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후 상황을 더 유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을 하겠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입니다. 뭐 국민 여러분 지금 비호감인데 너무 비호감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이 비호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야당도 따라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청년 등용입니다. 뭐 2030 세대를 겨냥해서 물론 20대는 뭐 등용을 못 하겠지만 3040 세대를 무조건 30% 이상 등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뭐 거의 하겠다. 강제적으로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겨냥을 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은 건 사실 통합정부는 나중에 문제고 하든 안 하든 뭐 나중에 뭐 그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할 줄 알았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진정으로 믿었던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존경하는 박근혜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네거티브예요. 지금 오늘 핵심은 네거티브 중간선언. 그렇죠. 이제 네거티브 중간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왜 나왔을까요? 내가 네거티브를 왜냐면 이거죠.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스트레이트가 사실 김건희 여사의 내용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스트레이트를 방영하자마자 그래 그럼 욕설도 방영해.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욕설도 해라. 그럼 욕설도 해라. 욕설은 왜 그러면 맞고서 이것만 하니? 하고 공영방송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건 뭐냐면 선거에서 정말 불편부당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공영이거든요. 근데 공영방송이 한쪽에 불리한 것을 딱 꼬집어서 뭐 이렇게 방영한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저기도 해라, 욕설도 해라. 이게 아주 뼈 아팠어요. 그 이재명으로서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장영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 쓴 사람이죠. 160분에 걸친 것을 바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선배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년 전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남경필 후보와 이쪽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붙었는데 남경필 후보가 선거 전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욕설 들어보셨어요?
엑스파일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거였어요. 예. 네네. 예.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졌거든요. 예. 무슨 뜻이냐면 사실 아유 그래 욕설했겠지. 아유 안 들어가도 그럴 거야. 근데 뭐 일 잘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욕설이 지금까지도 이 김건희 스트레이트 이전까지는 아유 그거 아유 너무 쌍스러울 것 같아. 듣고 싶지 않아. 이재명 그런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일은 잘하잖아. 이런 마인드였는데 김건희 스트레이트가 딱 나오면서부터 이 장영하 변호사 올린 상황에서 딱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전 국민이 지금 아니 진짜 들어봐야 욕설 되겠다. 듣는 그런 예. 붐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 오히려 그렇죠. 역풍이 불어본 거죠. 그렇죠. 부메랑이 돼버린 거죠. 지상파에서 하면요 이렇게 된대요. 너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그래 이 삐삐삐삐삐삐삐 맥락이 진짜 욕설만 가득해서 다 삐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 욕설을 사실 지상파에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삐소리만 나온다는 거죠. 삐소리만. 근데 또 욕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좀 거친 욕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지. 예. 제가 딱 두 말씀만 드리는 게 저도 사실 다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영하 변호사 올린 거를 들으면서 텍스트도 함께 봤습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저들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 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진짜로 이 어머님에 대해서 폭행을 해갖고 분노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막기 위해서 이 청탁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한두 번에 그쳐야지요. 지금 보니까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밤늦게 10시 이후 2시 사이에 보통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를 해댔다는 점. 이건 거의 정상인 사람도 이렇게 매일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까? 받으면 고통스러워서 그걸 못 받을 거예요. 응? 또 보통 사람들은 10시 넘으면 밤에 전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요하게 다 전화를 형이 전화한 게 없어요. 다 이재명이 전화를 직접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형수한테 왜 욕을 했냐. 두 번째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아들이 한 것 같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아들이 반은 거. 딸한테도 너 때문에 정신병원 집어넣겠다? 한 가족을 완전히 몰아붙이면서, 아니, 형한테 문제가 있는데, 가족한테까지 그렇게 뭐 욕을 해대고, 협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얘기한 대로,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청탁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도 하고 또 눈물로 또 반성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네거티브를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권을 해서 윤석열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권한 유착 사건으로 이렇게 규결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털어도 털 게 없으니까 결국은 부인과 장모 쪽으로 갔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씨의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무슨 엑스파일이다, 또 뭐 줄리다, 또 허위 경력 문제다, 거기다가 이제 녹음 파일까지. 근데 별 효과. 이제 무속. 재미를 못 보고 지금 무속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속으로. 그런데 이 무속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 상당수 우리 주부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런 정보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우리도 또 다니는데 오히려 3040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본인이 전보로 갔다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흔적도 없고. 자기는 이제 뭐 자기가 연기가 있고 또 그 박사 논문도 그와 관련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을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쪽 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국민들한테 쫙 뻗어나가니까 네거티브 이렇게 중단 선언을 불가피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야 뭐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이, 뻔하죠. 저쪽에서는 이럴 겁니다. 아니, 난 네거티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팩트.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네거티브야? 검증하고 네거티브를 구분해달라 뭐 그러고 지금 한 달 또 지나갈 텐데요. 네, 그러면서 또 다 이제 말뿐이죠. 아마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뭔가 나름대로 큰 건 하나 정도는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갖고 예. 폭탄은 뭐 준비하고 있겠죠.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논란도 되고 수사가 됐던 게 성남 FC 사건입니다. 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 재직 시에 성남 FC를 이렇게 설립하면서 그러니까 성남 관내에 있는 좀 큰 기업들한테 예.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산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벌 특혜다. 네네. 제2의 대장동이다. 네. 해가지고 정자동 부지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42억 원을 네네.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그 땅이 두산이 72억인가 샀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1조가 1조가 넘는 상황이 됐죠. 돼버렸다면서 용도 변경을 해주니까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예. 이게 지금 이재명이 그 대장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성남 시민들한테 몇 천억 원에 지금 사실 이익을 줬는데 왜 나한테 그런 특혜 의혹을 얘기하냐 그러면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참 나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을 이렇게 뒤덮는 이렇게 네. 해서 막 다른 걸로 뒤덮어 갖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탁월하죠. 예. 임기응변이 탁월합니다. 그렇죠. 이 성남시장 1기가 2010년부터 14년입니다. 예. 근데 이 두산건설이 이 땅을 병원을 짓겠다고 땅을 부지를 사요. 예. 샀는데 병원을 안 짓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병원이 이 이익도 안 남고 두산건설로서는 사실 병원보다 딴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안 시켜주니까 계속 병원은 짓지 않고 갖고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여를 하고 이 1기 4년 동안 내내 두산건설을 압박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다시 재선이 돼서 재선이 2015년 되자마자 덜컥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서 이 용도 변경을 자그마치 용적률을요 250%에서 670%로 높여줘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특혜가? 뭐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특혜죠. 3배를 용적률을 높여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두산으로서는 사실 그때 이제 그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막 팔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절박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절박함이 어떻게 또 이기 시장이 되면 얼굴을 확 바꿔서 등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 거기에 이제 뭐 개발 부담금으로 10%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성남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뭐 받아갖고 혜택을 주었다. 이거 갖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거꾸로 그러면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직무유기한 게 되잖아요. 예. 그 논리대로라면 왜 10년부터 14년까지는 성남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왜 그 용도 변경 안 해줬어요? 지금 성남 FC 후원금 160억 원의 용도를 놓고도 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게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2018년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었나요? 김영한 전 장관이. 네네 그렇습니다. 국내당. 그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경기지사 했어요. 예. 또 뭐 형 강제 입원 문제도 사실은 집요하게 추궁을 했죠. 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서 그 용도 불명인 그런 돈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제대로 수사가 지금 안 되고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무혐의 불송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검찰에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거 그냥 무혐의 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남지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지청. 이게 바른미래당이 사실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3년 3개월을 끌다가 결국은 그냥 경찰이 아무 혐의 없다. 이것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을 소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야, 선거 앞두고 이건 뭐, 이 정치에 너네 개입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서면으로 할게요. 그래서 서면으로, 예. 한 겁니다. 서면 받자마자, 이거 증거 없어요. 그러고 이제,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또 이의 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제 성남지청, 그러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 사건이 넘어간 지 지금 4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4개월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지청장이 바로 그 유명한 박은정이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왜 제가 더 큰 소리 했느냐면 그의 남편이 제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맞아, 이종근. 제가 한동안 제가 제 이름이 그 회자됐던 적이 있는데 예. 그 유명한 이종근 투라고 그 뭐야 저 김호수의 그 전화번호에 예. 휴대폰에 있었던 바로 그 부부 친정부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부죠.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네. 윤석열 징계를 아주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중앙지검 4차장하는 김태훈하고 또 네네. 둘이 손을 실무자였죠. 맞춰가지고 실무자. 가장 그래서 예, 지금 성남지청장으로 갔고 예. 그걸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줄까 하는 게 이제 박범계의 생각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싸하니까 그냥 덮어버린 것 같아요. 이 직권남용으로 2건이나 고발됐는데 고발돼서 제대로 지금 저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남지청장으로 승진 발령을 내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이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제 일코스. 1순위.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FC, 예. 성남 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 특히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사건에 대해서 예. 박하영 차장검사, 성남지청에. 네네. 그러니까 지청장 밑에 바로 차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차장검사가 여러 차례 수사를 하자. 네. 이거 개시해야 된다. 개시를 해야 한다 하는데도 지금 깔아뭉갰다. 알려진 것은 박은정이가 깔아뭉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차장검사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금 사표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내부망에 그 소외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 생각보다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근데 내가 검사직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달리 방법이 없다 하면서 이제 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산호라. 산호라면 언젠가는 흐린 날도 있겠지. 예. 뭐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직접 자기가 불러갖고 그 파일을 이 내부망에 올린 겁니다. 들은 사람들에 의하면 좀 거의 흐느끼다시피 한 그런 노래였다.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있으면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올렸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후일담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 FC에 대해서 160억 원의 후원금 용도라든가 또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두산건설에 특혜를 준 이 내용을 수사에 들어갈 경우 이재명한테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막은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 윤석열은 어떻게든 징계를 받으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거꾸로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상대 지금 후보가 돼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의혹을 뭉갠다? 이건 처음부터 그럼 처음에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네. 3월 9일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 네. 5개 지역에 대해서 그중에 3개 네. 무공천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공천한 것에 대한 해석들 또 저희랄까
정치적 의도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은 심상정이라든가 또 손학규, 김동연 이런 사람들과 연대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음모론에 좀 많이 경도돼 있는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완벽하게 송영길의 정치적 속내가 드러난 그런 그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5선까지 지낸 사람이 당대표를 했고 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또다시 만약 총선 출마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물갈이론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그건 결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종로에 만약에 당에서 누군가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야, 그렇죠. 네. 그 거물급이 가잖아요. 거물급이 되게. 갈 수밖에 그럼 없죠. 그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네. 당권이든 대권이든. 그러면 자기와 사실 이 상대적으로 내가 1등 공신이 돼야 되는데 종로에 누군가가 되면 이거 러닝메이트로 1등이 돼. 뭐 이런 사실 대척점에 선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만약에 이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1등 공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당대표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내려놓은 것도 사실상 어저께 이재명이 되게 고마워하는 듯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포석상 사실 종로는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잘못해서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 어떤 그림이냐. 근데 이거를 최고위에도 얘기 안 하고 이당강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재명한테 얘기 안 한 걸로 지금 이재명 모른다 운운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한 게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 그림에 하나의 어떤 그 상황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송영길이가 그런 그림을 그린다 해가지고 뭐 그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나 송영길이가 586 용태론에 불을 지폈는데 불씨를 당겼는데 별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식상하고 진절머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운동권들이 잇따라서 그냥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키고 운동권 정치를 퇴출을 시키고 새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운을 떼고 송영길이가 불출마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잇따라 이 30여 년 동안 잘 해먹은 운동권들이 다 같이 우리는 이제 불출마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좀 파장이 있을 텐데 내가 왜 해? 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아니 그리고요 이게 그 뭐 무슨 오류인가요? 이게 그 오류가 뭐냐면 이겁니다. 586 다 정치에서 사라져야 돼. 그런데 아니 따지고 보면 이재명도 586이에요. 네. 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86의 6자가 그 60년대생들이 아니에요. 63년생입니다. 8자가 학번이에요. 82학번이에요. 네. 8자 들어가죠. 5가 이제 그 59세거든요. 네. 50 나이죠. 뭐 학생 운동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기 대학교 끝나자마자 성남에서 뭐 저기 시민 운동 했다며요. 인권 변호사 했다며요. 그럼 운동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86이 이제 사라져야 되면 이재명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형식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3선 이상들이 뭐 43명인가 30 몇 명인가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만두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예.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